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랫동안 행복하게 삶을 이어갈 수 있는지 그 해법을 살펴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매일을 책임지는 건강조치 365 문 열었습니다. 전 여러분의 건강 헬퍼 손유빈입니다. 신체의 단 2%를 차지하지만 나머지 98%를 지탱하는 우리 몸의 부위가 있는데요. 바로 발입니다. 늘 양말이나 신발에 감춰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평소에 발 건강에 무관심하기가 쉬운데요. 이 발 건강이 망가지면 심각한 통증이나 발의 변형은 물론이고 전신 건강까지 위협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건강주치 365에서는 우리 몸의 지지대인 발 건강 어떻게 관리하고 지킬 수 있는지 살펴보고요. 또 대표적인 족부 질환인 무지외반증 그리고 족저 근막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는 생방송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방송을 보시면서 이 발 건강에 대해서 궁금증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실시간으로 상담을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적 02-3772-9433, 02-3772-9459번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 궁금한 내용 적어서 보내주셔도 저희가 방송 중에 상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이 족저근막염 그리고 무지외반증 고민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방송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건강주치 365 이제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손과 발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정형외과 전문의 이원영 원장님 모셨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저희가 주제가 족부 질환인데 네. 족부 질환이다라는 이 멘트만 들어도 네. 뭔가 발 건강이 무너지면 걸어 다닐 때 발이 굉장히 좀 고통스럽고 아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환자분들이 어떤 이유로 좀 많이 방문을 하시나요? 최근 무지외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도 많고 족저 근막염이나 아킬레스 건염 그리고 다양한 외상으로 병원을 이제 자주 내원하게 되십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하이힐 같은 거를 평소에 좀 많이 신기 때문에 좀 네. 힐 신어서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족저 근막염 또는 아킬레스 건염 그리고 이제 무지외반의 경우는 하이힐과 같은 신발이 이제 가장 큰 원인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소에 좀 발 건강을 좀 잘 지켜야 될 것 같은데 이 족부 질환이 생각보다 좀 많은 분들이 앓고 있는 질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무지외반증이나 이제 족저근막염 그냥 이제 발이 신발이나 양말에 감춰져 있다 보니까 그냥 생활을 하고 계셨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 병원을 아직 가보지 못하셨거나 또는 뭐 약이나 이런 걸로 치료를 하고 있는데도 아직 아프신 분들은 오늘 방송 보시면서 어떻게 좀 해결을 해볼 수 있는지 저희에게 궁금증 나눠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적 02-3772-9433, 02-3772-9459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요. 아침이어서 조금 전화하는 거는 부담스럽고 궁금한 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메시지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이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족부 질환 먼저 무지외반증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무지외반증이다라는 이 질환 굉장히 많이 들어보기는 했는데 주위에서 이 발이 숨겨져 있다 보니까 실제로 좀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무지외반증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어떤 질병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이제 무지외반증의 경우 일반인들은 단순히 엄지발가락이 휘는 질환으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하지만 무지외반증은 단순히 엄지발가락이 휘는 질환이 아니라 기본적인 3차원적 변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중족골, 즉 발등에 있는 뼈가 화살표 방향으로 내전하고 첫 번째 근위지골, 발가락뼈는 반대 방향으로 이제 방향이 휘게 됩니다. 첫 번째 중족골이 왼쪽 사진에 보시는 화살표처럼 회내 변형, 즉 회전하는 변형이 생기며 아래쪽에 있는 작은 종저골이라는 뼈가 원래 위치에서 아탈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무지외반증이 엄지발가락만 그냥 안쪽으로 휘어지는 이런 질환으로 생각했는데 뭐 위쪽으로도 그렇고 옆쪽으로도 그렇고 발 자체가 변형이 시작이 되는 거네요. 네, 발은 3차원적인 변형이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진행 단계가 심해짐에 따라서 발의 변형이 더 악화되는 건가요? 악화되죠. 기본적인 무지외반의 진행 단계는 크게 4단계로 나눠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단계는 건막류라고 얘기하는 발에 이제 돌출된 뼈 부분이 간헐적인 통증이 시작이 되고 두 번째 단계가 되면 건막류가 피부의 발적이 즉 붉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통증의 빈도는 더욱 잦아지게 되고 세 번째 단계가 되면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많이 지속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건망류 쪽에 굳은 살이 박히는 분들도 많으며 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로 진행하게 되면 교차 변형, 그 X선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 아래로 파고들게 되고 이로 인해서 두 번째 중족 지절관절, 즉 발가락 뿌리 되는 관절이 아탈구나 탈구가 되게 됩니다. 즉 통증이 두 번째나 세 번째 발가락으로 전이되기 시작하는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통증이 엄지발가락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까지 이제 통증이 심해지는 거네요. 네, 그 대부분 네. 시간이 지나면서 두 번째나 세 번째로 통증이 이제 넘어가게 네. 됩니다. 이제 4단계로 가니까 엄지발가락이 이제 두 번째 발가락 아래로까지 변형이 된 그런 사진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사실 이제 하이힐 같은 경우를 이제 저의 경우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 뭐 힐은 대다수의 여성들이 많이 신잖아요. 네, 뭐 그렇죠. 힐을 신는다고 무조건 뭐 무죄반증이 생기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 무죄반증은 왜 발생을 하는 걸까요? 무죄예반증의 원인은 크게 선천적인 부분 그리고 후천적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선천적인 부분은 평발이나 체질적으로 볼이 넓으신 분들 그리고 원위 중족 관절면이라고 해서 첫 번째 그 발가락 관절면이 바깥쪽으로 각이 과도하게 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중족골 내전증이라고 해서 두 번째 중족골이 첫 번째 방향으로 휜 분들이나 과도하게 유연한 발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의 합병증이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천적인 부분이 이제 방금 말씀 주신 것과 같은 하일과 같은 불편한 신발의 착용이나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후천적인 요인보다 선천적인 요인이 이 무죄반증에 지금 차지하는 요인 중에서 훨씬 더 좀 비중이 큰 것 같은데 그러면은 내가 이제 엄지발가락이 휘어 있는 정도를 이제 지금 시청자분들이 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평소에 생활 속에서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내가 엄지발가락도 휘었고 내가 무죄반증인가 보다라고 좀 의심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무죄반증의 증상은 아래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첫 번째 중족 족지 관절에 돌출된 부위, 즉 건망류 쪽에 통증이 시작이 되고 굳은살이나 티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굳은살이나 티눈의 위치는 주로 두 번째 발가락, 갈고리 변형이 진행되면서 다양한 위치에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4단계 변형으로 진행하신 분들은 마지막 사진과 같은 교차 변형, 그리고 이로 인한 관절 탈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차 변형이 저렇게까지 진행이 되는 경우는 이제 사진으로 저희가 처음 봤는데 티눈이나 굳은 살의 위치 등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도 실제로 발 모양 보시면서 내가 무지외반증 아닌가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무지외반증을 방치를 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네. 보통 뭐 신발 신으면 이 정도는 다 변형되지라고 좀 쉽게 좀 방치를 하실 텐데 이게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어떤 결과가 발생을 할까요? 무죄반은 기본적으로 진행성 질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두 번째나 세 번째 발가락이 갈고리 변형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는 중족 족지 관절, 즉 발가락 뿌리 되는 관절이 탈구 또는 아탈구가 진행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행 패턴이 변하고 네. 이로 인해서 발목, 무릎, 그리고 고관절, 척추와 같은 주변 관절에서 비정상적인 스트레스가 지속되고 이로 인해 발목인대 손상이나 무릎 관절염, 그리고 허리 디스크와 같은 2차 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외반증 때문에 무릎 관절염도 생길 수 있고 허리 디스크까지 번질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뭐 발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전신 질환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무지외반증 어떻게 조금 진단하고 감별을 할 수가 있을까요? 무죄예반증과 감별할 수 있는 질환으로 무지지골간 외반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왼쪽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네. 흔히 발생하는 무지외반보다 원위 쪽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발가락 관절 자체가 휘는 질환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무지강직증은 무지외반이 발생하는 동일한 관절에서의 관절염 변화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퇴행성 변화로 인한 관절 공간의 협소와 그리고 골극의 생성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무지지골간 외반증 그리고 이제 강직증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현재 저희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족부 질환 중에서 무지외반증에 대해서 설명을 나누고 있는데 시청자분들의 이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가 문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문자 띄워주세요.
네, 9190번님의 문자입니다. 엄마가 무지외반증 증상이 있는데 발 옆도 많이 튀어나오고 변형이 되셨습니다. 겁나신다고 병원 안 가신다고 해요. 놔두면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라고 하셨네요. 어머님들이 무지외반증 있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연령대가 네. 보통 어느 정도 연령대가 좀 많나요? 보통 40대 후반부터 시작을 해서 50대 그리고 60대 환자분들 빈도가 가장 많습니다. 네, 이렇게 병원 가기가 좀 겁난다는 엄마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무지외반증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성 질환으로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변형의 정도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 아무래도 변형이 진행하면서 통증이 더 심해질 가능성은 큽니다. 물론 수술적인 방법은 통증이 없는 분들은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병원 내원하신다고 해서 꼭 수술적 치료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증상이 시작되는 경우는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시고 진료를 보시는 것이 증상 진행을 방지하고 그리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제 9190번님의 이제 어머니께는 수술이 아니라 이제 보존적인 치료들도 있기 때문에 병원을 좀 빨리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저도 궁금했거든요. 네. 사실 이제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아프고 이게 뼈랑 조금 관련이 있다 하는 부분들은 네. 내가 뭐 정형외과 가면은 다 수술하라고 하니까 나 그냥 안 가고 참아볼게. 네. 아니면 뭐 약 좀 먹고 있어볼게. 이 정도는 다 아파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무지외반증이 수술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뭐 저도 외래 오시는 많은 환자분들 이제 통증이 없는 경우는 수술적인 치료를 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통증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뭐 진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유발할 정도의 통증이 있는 분들은 수술적인 치료를 권하는 경우가 많고요. 치료는 크게 보존적인 치료 그리고 수술적인 치료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네. 즉 비수술적인 방법에서는 기본적으로 편한 신발의 착용이 가장 중요하고 휴식 그리고 단기간에 약물 치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통증이 있는 분들은 보조기 착용을 통해서 통증 부위를 완화시켜 볼 수 있으며 평발이 동반이 되신 분들에 한해서는 깔창의 사용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존적 치료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진행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한해서 수술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변형이 심한 정도를 통해 병원에서는 수술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지금 편한 신발 착용 그리고 뭐 약물, 뭐 깔창 이런 것들 나왔는데요. 이게 병원에서 그 처방을 받은 보존적 치료와 그냥 집에서 본인이 이제 처방을 한 자가 진단과 자가 처방을 한 이 편한 신발 이게 좀 차이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신발 착용은 본인이 신으셨을 때 네. 통증이 없고 자극이 되지 않는 신발을 착용하시면 됩니다. 뭐 사이즈 같은 경우는 보통은 한 사이즈 정도 큰 신발을 착용하시게 안내를 드리는데 네. 저녁에 발이 어느 정도 좀 부으셨을 때 그때 신발 이제 결정하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깔창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선택을 하시면 좋을까요? 깔창은 평발이 없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큰 도움 되지는 않으시고 평발이 동반된 경우는 평발 자체가 무지외반의 진행 그리고 증상 진행되는데 이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병원에서 보통 이제 조갑 측정을 통해 이제 맞춰드리는 깔창이 아무래도 도움이 된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제 병원에 뭐 갈 환경이 좀 안 되시거나 어려운 네. 분들은 발을 한 사이즈 정도 좀 업해가지고 본인이 네. 착용할 때 편하다 싶은 좀 신발을 네. 신으시면 되겠네요. 네. 하지만 이제 보존적인 치료로 이제 호전이 되면은 당연히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뭐 디스크나 뭐 다른 질환으로도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텐데 무지외반증 수술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무지외반증은 변형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수술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수술 방법이 종류적으로 100여 가지가 넘습니다. 최근에는 최소절개 수술법의 적응증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소절개 수술법은 비교적 초기에서 중기까지 변형이 있는 환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소수술법을 통한 수술의 특징은 수술 이후 통증과 관절 강직의 빈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수술 이후에 출혈이나 감염과 같은 합병증의 발생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또한 이로 인해 환자의 만족도가 높고 수술 이후에 관절 가동 범위를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무지외반증 수술이 이제 종류가 지금 100여 개가 넘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최소로 절개를 하는 이 수술법이 가장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최소 절개 수술법 좀 더 들어볼까요? 네.
채소절개 수술법은 기존 수술법을 접목한 최신 기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채소 절개를 통한 경피화 시술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작은 절개 범위, 아래쪽 사진과 같은 1에서 2cm 정도 미만의 작은 절개 범위를 이용해서 연부 조직에 있는 손상을 최소화하고 관절 가동 범위를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사용했던 절골톱 대신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작은 벌을 사용해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지금 뭐가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네, 수술장에서 저희가 촬영한 X선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은 앞서 말씀드린 절골 벌을 통해서 네. 첫 번째 중족골, 즉 발등에 있는 뼈를 인위적으로 골절을 만들고 발의 폭을 줄이기 위해서 안쪽 방향으로 뼈를 평행 이동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골절된 상태와 동일한 상태라서 저희가 네. 작은 나사못을 이용해서 수술 부위를 고정을 하게 되고 첫 번째 이제 발가락뼈, 엄지발가락뼈를 같이 변형 교정을 위해서 이제 교정하게 됩니다. 수술 이후에는 이제 돌출된 이제 건막류 쪽을 뼈를 남아 있는 부분을 갈아내고 그리고 세척을 통해서 수술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네, 이제 수술을 하는 X선 사진을 저희가 함께 보면서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쯤 되면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건 수술 이후에 어떻게 발 모양이 변화됐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사례와 함께 설명 들어볼까요? 네. 처음 영상은 기존 수술법을 통해 무지외반증을 교정한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왼쪽 수술 전, 오른쪽 수술 후 사진을 보시면 변형은 잘 교정이 되었으나 그 안쪽 나사못이 들어있는 범위를 통해 네. 피부 절개가 들어가다 보니 아무래도 수술 상처는 좀 큰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존 수술법으로 진행한 네, 사례. 맞습니다. 또한 이제 관절을 열어서 수술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수술 이후에 관절 강직이나 그리고 또 통증이 잔존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좀 길게 됩니다. 네. 다음 영상을 보시면 채소절개법을 통한 수술 사례가 되겠습니다. 동일한 환자분에 대해서 오른쪽 그리고 왼쪽 수술을 진행을 하였고 네. 오른쪽 사진 먼저 보시면 왼쪽에 수술 전 그리고 오른쪽 수술 이후 교정이 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왼발 사진을 보시면 이분이 이제 4단계 변형, 즉 교차 변형이 있던 상태로 그러네요. 두 번째 교차 변형에 있던 이제 발가락까지 같이 교정을 진행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절개법, 기존의 수술법으로 진행했던 사례, 그리고 이제 최소 수술법으로 진행한 사례, 회복 기간도 차이가 나고 지금 나사못의 개수도 조금 훨씬 줄어든 것 같아요. 네, 채소절개는 아무래도 기존 수술법에 비해 나사못으로 고정하는 나사못 개수도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무지외반증으로 수술적인 치료를 고민하셨던 분들이 사실 기존에 있던 그 치료 방법보다는 이제 최소절개 수술법을 하시면 당연히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수술 이후에 어떤 점을 조금 주의를 하시면 될까요? 수술 이후 1에서 2주 정도는 다나지 부목 고정을 통해 체중 지탱하는 기간을 피하셔야 됩니다. 이후 수술 2달째까지는 수술 후 신발을 사용한 상태에서 주로 뒤꿈치 보행을 유지하게 되시고 관절 강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가락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이후 증상 재발 가능성이 있는 하일과 같은 불편한 신발의 착용은 지양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수술 후에 1, 2주 정도 부목을 사용을 하시고 뭐 발가락 스트레칭 하시고 하이힐은 좀 지양을 해야 되는 게 좋다라고 하셨는데 네. 영원히 못 신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좀 신어도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2달이 지난 이후부터는 하일과 같은 신발 착용이 가능은 하긴 하십니다. 하지만 증상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신발 착용을, 특히 하일 같은 신발 착용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젊은 분들도 좀 하이힐 같은 거 좀 피하고 좀 편안한 신발 신으면 무지외반증 발생할 확률이 좀 줄어들겠네요.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많이 네. 줄어드나요? 네. 네. 이제 평소에 좀 편안한 신발을 착용을 하시는 걸 권해주셨으니까 이 부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송을 보시면서 이제 족부 질환, 이 무지외반증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아직 병원에 못 가봤는데 나도 조금 휘어지는 게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거 치료 어떻게 보면 좋을까? 뭐 이런 부분들 좀 고민이 있으실 텐데 지금 병원이 문을 안 열었죠. 8시 19분. 하지만 저희는 지금 열려 있습니다. 방송 중에서 전화를 주시면 여러분 궁금한 내용 바로바로 해결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서울적 02-3772-9433, 02-3772-9459번 전화 활짝 열어두고 있고 샵 3772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립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은 건강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방송 중 알려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하며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족부 질환의 이제 두 번째 질환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저도 앓고 있는 질환이에요.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막연하게 생각해 보면 발이 좀 아프다, 이제 발에 염증이 생긴 것 같다라는 걸 좀 족저근막염이다라고 좀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족저근막염이 발의 어디 부위에 생기는 질환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족저근막염은 우선 족저근막에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족저근막이란 발 뒤꿈치뼈, 즉 종골에서 시작을 해서 발바닥 앞쪽으로 5개의 가지를 내어서 발가락 기저 부위에 붙는 두껍고 강한 섬유 모양의 띠를 족저근막이라고 얘기합니다. 족저근막은 발의 아치를 유지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족저근막염은 족저근막이 반복적인 미세 손상을 입고 이로 인해 근막을 구성하는 콜라겐이 변성되고 염증이 유발되는 질환을 말하게 됩니다. 이제 콜라겐이 변성이 되고 염증이 발생한다라고 하셨는데, 족저근막염은 뭐 연령대랑은 상관없죠? 다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족저근막은 기본적으로 모든 연령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중년 이후 나이대에서 발생 빈도가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좀 빨리 발생했네요. 물론 증상 네. 발생에는 나이도 이제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이제 직업적인 패턴이나 그리고 이제 운동의 정도도 이제 큰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게 보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가 있어요. 근데 족저근막염 환자가 연평균 9.6%씩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한 10% 정도가 매년 증가를 하고 있는 건데 굉장히 좀 높은 수치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점차 많은 사람들을 지금 발을 지금 괴롭게 하는 족저근막염 왜 생기는 걸까요? 족저근막염의 발생 원인은 기본적으로 발의 구조적인 문제와 그리고 무리한 발의 사용으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조적인 부분의 경우는 평발이나 요족, 요족이란 발은 오른쪽 X선 사진에 보이시는 위쪽에 있는 영상입니다. 아치가 평발과 반대로 좀 높은 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다리 길이의 차이가 있는 분이나 발의 과도한 회내 변형, 그리고 하태부 근육이 약화되어 있거나 구축이 동반된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면 또 발의 무리한 사용에 의한 이제 족저근막의 발생이 있을 수가 있고, 발의 무리한 사용은 갑자기 운동량이 늘어나시는 분들이나 장거리 마라톤 혹은 조깅을 취미로 즐기시는 분들, 바닥이 딱딱한 장소에서 발바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배구나 에어로빅과 같은 운동을 장시간 즐겨 하시는 분들이나 과체중이 있으신 분들, 장시간 서 있는 분들이나 너무 딱딱하고 쿠션이 없는 구두, 하이힐과 같은 신발을 사용하시는 분들에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아니 뭐 새해에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거 다짐해가지고 뭐 조깅도 하고 마라톤도 하고 하시다가 족저근막염이 생길 수 있는 거네요. 네. 무리한 운동을 통해서. 무리한 운동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에어로빅도 그렇고 뭐 어머님들 하시는 줌바도 그렇고 이렇게 딱딱한 바닥에서 하는 운동들이 지금 족저근막염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우리 운동화 같은 것 중에서 에어가 들어있는 운동화 있잖아요. 네. 그럼 그런 운동화를 신고 운동을 하면 족저근막염 발생 확률이 좀 줄어들까요? 아무래도 쿠션감이 이제 있으신 신발 사용하시는 것이 바닥이 딱딱한 신발을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증상 발생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 전에 미리 스트레칭이나 네. 발을 좀 풀어주신 이후에 운동을 시작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역시 운동 전에 이제 스트레칭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새해 이제 운동 지금 무리하게 좀 시작을 하지 마시고 스트레칭도 충분하게 하시고 점차 운동 시간 늘려가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족저근막염에 생겼다, 이제 내가 족저근막염이 시작이 됐다라고 지금 자각을 할 수 있는 증상 같은 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족저근막염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가 모닝 페인입니다. 모닝 페인이란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디딜 때 발생하는 통증을 의미를 하고, 네. 또 스타팅 페인이라는 것은 쉬었다가 첫 걸음을 디딜 때 발생하는 통증을 의미합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대부분 통증이 없다가 활동을 시작하고 움직임이 시작이 되면 통증이 발생하고, 또 일정 시간 움직이면 통증이 다시 줄어드는 양상이 많습니다. 또한 서 있을 때 뻣뻣한 느낌이 지속되고 하루 일과가 끝나는 시간이 가까울수록 다시 통증이 악화되는 빈도가 많습니다. 족저근막염이 발생하는 위치는 발 뒤꿈치 안쪽
뒤꿈치 있는 부위에서 발생 확률이 크고 족저 근막 방향을 따라 발바닥 앞쪽으로 통증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 뒤꿈치 안쪽에서 발생할 확률이 크고 앞쪽으로 이제 통증이 좀 옮겨갈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모닝페인이라던가 이렇게 쉬었다가 갑자기 갈 때 오는 통증이라던가 이 통증이 그냥 찌릿한 정도인가요? 아니면 환자들이 그 호소하는 통증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될까요? 통증을 호소하시는 정도는 아무래도 증상 단계에 따라 다양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찌릿한 정도의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고 통증이 심한 분들은 아무래도 통증의 정도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족저근막염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보통 병원을 가시기보다는 이제 집에서 또 자가로 네. 좀 관리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특히 어르신들은 온찜질이나 뭐 사우나 같은 네. 거 좀 좋아하시잖아요. 집에서 온찜질이나 뭐 핫팩을 댄다던가 뭐 이런 것들 좀 효과가 있나요? 보통 조격이라고 많이 말씀을 조격. 드립니다. 이제 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궈서 발의 피로감을 풀어주시고 또 네.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조격이나 핫팩과 같은 자가 치료는 네. 아무래도 하루 활동을 마무리하시는 오후 시간대, 저녁 시간대에 하시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조격이 도움이 되고 따뜻한 물에 조격을 하는 거 그리고 이제 핫팩으로 좀 내가 아픈 부위에다가 되는 거죠, 이 네, 찜질을. 맞습니다. 네, 그렇게 네. 하는 거를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시간에 하시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어떤 병이든지 당연히 이 부분이 빠질 수 없는 것 같아요. 조기 진단, 조기 치료. 네, 빠르게 이제 진단을 내리고 좀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병원에 가서 이제 족저근막염인 것 같아요라고 이제 병원을 가게 되면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 병을 진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네, 족저근막염 진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형적인 증상과 그리고 신체 검진입니다. 전형적인 증상은 앞서 설명드린 모닝 페인이나 스타팅 페인이 있는 경우를 의미를 하고 신체 검진상에서 발 뒤꿈치 뼈 전 내측 쪽에 있는 종골의 결절 부위 쪽에 명확한 압통증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X선 사진, 방사선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 방사선 검사상에서 발에 동반된 변형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며 종골 결절에 있는 골극이 있는지, 즉 뼈 조각이 자란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조갑이나 기능 검사의 경우는 발이 평발이나 묘족과 같은 구조적인 변형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증상의 기간이 길고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분들에 한해 초음파나 MRI와 같은 정밀 검사들이 다른 질환들과의 감별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엑스레이도 있고 뭐 초음파 MRI 이렇게 있는데 그 또 어르신들이 수술과 함께 걱정하는 게 병원 가면은 바로 네. MRI 찍으라고 한다. 이 말씀도 네. 많이 하시잖아요. 아무래도 비용이 좀 네, 부담이 맞습니다. 되다 보니까. 네. 근데 엑스레이만 찍고도 알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분들이 MRI까지 촬영을 하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병원 내원하시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분이 호소하시는 증상, 어떤 이제 느낌의 통증이 자각 있으신지, 증상. 그리고 또 통증의 기간이 얼마나 되셨는지, 뭐 다른 병원이나 혹은 뭐 다른 곳에서 어떤 치료를 또 받으셨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특별한 치료를 받으신 적이 없고 증상의 기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으신 분들에 한해서 전형적인 증상이 있는 분들은 치료를 우선 먼저 시작을 하게 되고 치료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네. 증상이 호전이 없는 분들이나 증상이 전형적이지 않은 분들 그리고 기간이 6개월 이상 장기간 되신 분들에 한해서는 정밀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겠습니다. 네. 이제 방금 말씀을 해주실 때 그 증상이 전형적이지 않은 네. 경우라고 말씀을 네. 하셨는데 전형적인 증상과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이 환자들이 호소하는 게 어떻게 좀 차이가 있나요? 대표적인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첫걸음 디딜 때 불편하다 혹은 쉬었다가 다시 이제 발을 내디딜 때 불편하다 이런 모닝 페인이나 스타팅 페인을 호소하시는 빈도가 가장 많긴 합니다. 하지만 모든 환자분들에 한해 이러한 전형적인 증상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 어느 분들은 발바닥에 화끈함 혹은 뭐 시큰한 통증이 있다, 약간 신경통과 같은 이제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발바닥에 증상. 그렇죠. 이상 감각처럼 뭐 발이 뭐가 붙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 이런 느낌의 이제 이상 감각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이런 분들의 경우는 족추 근막염의 전형적인 증상들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다른 동반된 이제 이상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족저근막염 감별 질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같은 경우에 이제 이상 반응이 있어도 족저근막염인 경우가 있는 거고 이 질환 같은 경우는 족저근막염과 유사한 다른 질환들인 거죠. 네, 맞습니다. 비슷한 통증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다른 질환인 거. 증상이 비슷한 경우도 있고 네. 발생 부위가 비슷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족저 근막염과 감별해야 될 질환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우선 신경포착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족근간 증후군 또는 내측 종골신경이나 소지 외전근 지배하는 신경에 어떤 신경포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타는 듯한 통증, 그리고 감각의 둔화, 그리고 저린 등기과 같은 전형적인 신경통성의 통증을 호소하는 빈도가 많고 특히 야간에 악화되는 그런 경우가 많겠습니다. 또한 발뒤꿈치뼈, 즉 종골에 피로골절이 발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통증의 발생 위치는 동일하게 발 뒤꿈치 전반으로 발생을 하지만 체중 부하할 때 통증이 발생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족저 근막염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처음 통증이 시작이 되고 이후에 오히려 통증이 좋아지는 것 같다가 네. 활동이 많이 누적되면서 저녁 시간대 통증이 악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지만 피로골절의 경우는 체중 지탱하는 시간이 늘어남에 비례하며 점차적으로 통증은 계속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또 지방패드 위축증과 같은 지방패드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연세가 드신 분들, 뒤꿈치 쿠션을 하셔야 되는 지방패드가 약화되면서 발생하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발적과 부종을 동반한 점액낭염이 발생할 수 있고 활동성 많은 어린이에 호발하는 시버시병이 있습니다. 시버시병의 경우는 특히나 나이대가 중요하겠으며 특징적인 방사선 소견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통풍 그리고 홍방성 낭창과 같은 전신성 염증 질환이 또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그 시버병은 활동이 네. 많은 어린이에 호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어린이가 지금 뭐 시버병이 나타났을 때 어떤 증상이 있는지 그리고 네. 나이대는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보통 학동기 연령대,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연령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네. 특히나 활동성이 많은 어린이들에게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 성장판이 종골의 경우는 완전히 유합되어 이제 하나의 뼈가 되기 전에 네. 두 단계로 나뉘어져 있는 시기가 있고 이 경우에 아킬레스건 부착하는 뒤쪽에 있는 작은 성장판이 부착된 뼈에서의 네.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어. 나이가 들면서 점차적으로 좋아지는 질환이고 아. 성인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는 질환입니다. 그러면은 치료를 꼭 해야 되는 질환인가요? 아니면 어린이가 참을 수 있는 정도면 좀 있어도 보통은 괜찮아지나요? 통증이 심해서 이제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이제 어린 친구가 갑자기 통증이 생기게 되면 부모님이 걱정이 돼서 또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이 이제 발생하면 최소 2주 정도는 안전가료, 운동을 이제 쉬어야 되고 통증이 아주 심한 경우는 단기간에 다나지 부목 고정이 또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에서 이제 활동이 많은 어린이, 뭐 남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때 뭐 태권도도 배우고 뭐 워낙 활동이 많다 네. 보니까 또 이 갑자기 발이 아프다라고 하면 부모님들께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린이들에게는 이제 족저 근막염과 유사한 시버병이라는 또 질환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족부 질환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시청자분들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어서 궁금증 한번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네. 네. 방송 보다 보니까 아까 전에 그 엄마 증상이 무지해반증 같은데 네. 엄마가 이렇게 발 앞쪽에 이렇게 걸을 때 이게 아프다 그러셔서 이게 좀 통증이 있으신데 네. 그 병원 가라고 해도 안 가세요. 나이가 72세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지해반증 같은 경우에 나이와 상관없는지 그리고 수술을 이게 안 하고는 방법이 없는 건지 이게 그냥 딱 보면은 그 수술이 결정을 하시는 건지 병원에 가면 진료를 보면 바로 알게 되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요. 엄마 네. 우선 모시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예, 우선 어떻게 얘기하고 모시고 가야 될지 싶어가지고. 지금 어머니께서 연세가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70대 초반이세요. 아, 72세.
72살이시고 네. 어머니께서 이제 지금 나이가 좀 있으세요. 예. 병원에 가셔가지고 이제 수술하라고 할까봐 걱정되셔서 지금 못 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어머니 어떻게 좀 도움을 드릴 네. 수 있을까요? 무죄반증은 대부분 진행성 질환이라고 아까 말씀 많이 드렸었습니다. 아무래도 통증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심해질 가능성은 큽니다. 대부분 통증이 처음엔 건망류라고 해서 돌출된 뼈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시간이 지나면서 두 번째 발가락 혹은 세 번째 발가락의 통증으로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모든 환자분들이 수술을 제가 권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통증의 정도가 심한 경우는 수술적인 방법이 불가피할 수도 있긴 합니다. 물론 수술적인 방법을 결정함에 있어서 변형의 정도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됩니다. 환자분이 증상이 진행하고 변형의 정도가 계속 진행하면서 수술의 범위도 커지고 아무래도 수술적인 치료도 더욱 커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우선 병원을 이제 방문하시고 이제 정확한 진찰을 통해서 혹시나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인지를 먼저 확인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혹시나 수술을 하셔야 이제 되는 수술이 불가피한 경우시라면 아무래도 변형이 더 진행하시기 전 단계에서 해결을 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회복이나 수술 이후 경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혹시 뭐 기저질환 같은 건 없으신가요? 당뇨가 좀 있으시거든요. 그 만성 변형은 질환이 좀 된 것 있으시고. 같아요. 예, 얘기 들어보니까 상관없을까요? 이런 경우에 수술을 하게 되면 물론 당 조절이 잘 되시는 분들은 당이 있으셔도 수술 진행에 큰 문제는 없으십니다. 특히나 최근에 많이 진행하는 채소 절갑뼈에 의한 경우는 수술 상처가 이제 워낙 작고 또 수술 이후에 감염이나 그리고 출혈 그리고 회복 과정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큰 이제 어려움 없이 진행 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최소절개 수술법을 이용을 하면은 이제 좀 그렇게 무리 없이 수술하실 수 있다. 아무래도 이제 절개 범위가 커지면 이제 수술 이후에 감염과 같은 이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당뇨가 없으신 분들보다 수술 이후에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이제 빈도가 그쵸. 상대적으로 좀 높은 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당 조절은 잘 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면은 뭐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럼 엄마가 크게 심한 건 아니셨으니까. 네, 당 조절 그거는- 잘 되시는 경우는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도움 많이 받으셨기를 바라고 치료 계획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그 환자분 중에 치료를 하시고 수술을 하시는 환자분 중에 혹시 가장 연세가 많으셨던 분이 몇 세 정도 되셨나요? 무지 예반증의 경우는 80대 중반 80대 환자분들도 제가 수술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젊으신 분들의 경우는 네. 이제 미용적인 목적으로 병원을 찾고 또 그로 인해서 또 수술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가끔 있긴 하시고 네. 연세가 이제 드신 분들의 경우는 대부분 미용적인 목적보다는 실질적인 이제 통증으로 인해서 이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80 이제 넘어가시는 분들 또 70 중반 넘어가시는 이제 고령의 환자분들은 대부분 4단계 변형, 그 이제 교차 변형이 좀 진행해서 병원을 내원하시는 빈도가 이제 압도적으로 많고 또 이제 이미 관절염이 어느 정도 좀 진행하신 단계로 병원을 네. 좀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족저근막염 하면은 우리가 좀 흔하게 좀 가지고 있는 질환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게 통증이 어느 정도나 될까 조금 상상이 안 되거든요. 저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좀 초기 단계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마사지 할 때 누르면 시원한 정도? 네. 네, 그리고 살짝 콕콕하는 정도, 뭐 이 정도의 족저근막염인데 네. 무질반증이나 족저근막염이나 좀 과하게 진행이 된 뭐 4단계라던가 이런 분들은 네. 통증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물론 통증은 아무래도 개인적인 부분입니다. 환자분들이 주관적으로 호소하시는 부분이다 보니 증상의 진행 정도 그리고 네. 이제 통증을 호소하시는 정도가 꼭 이제 비례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무죄반의 경우는 활동이 많으신 분일수록 또 네. 직업적으로 좀 신발을 남성분 같은 경우들도 작업화 또 이제 발볼이 이제 좁은 신발들 착용하시는 분들은 무죄반이 진행하는 경우도 제법 있고 통증을 이제 호소하시는 경우도 이제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병을 좀 내원할 정도로 통증의 정도를 좀 많이 호소하시고 그러니까 평소에 네. 참기가 힘든 정도의 통증인 거죠? 네, 참기 힘든 통증을 많이 오십니다. 그렇군요. 이제 지금 시청자분들 가운데서 이제 지금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서 병원을 가지 않으셨던 분들은 아마 아직까지는 조금 참을 수 있는 그냥 지속이 되는 그냥 통증 정도이실 것 같고 이게 심해지면은 평소 생활이 안 되는 통증으로 이어진다고 하니까 치료 계획이 있으시다면 좀 빠르게 세워보시는 편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분의 다음 전화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제가요.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아직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걷는 것을 조금 많이 하고 하거든요. 네. 근데 전에는 안 아팠는데 요즘에는 조금만 이렇게 좀 서서 뭐 하면은 발바닥이 엄청 아프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바닥이 아프다 보면 엄청 피곤이 빨리 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하지 정맥류가 있다 보니까 네. 그런가 혹시 뭐 연관성이 있나? 네. 이제 우선은 이제 서서 지금 업무를 하실 때 발의 피로도가 심하고 이게 몸의 네. 전신 피로로 나타난다는 말씀이시죠? 하지 정맥류도 있으시고 치료를 좀 어떻게 계획을 세워봐야 될까요? 네, 뭐 우선은 증상으로 봤을 때 발바닥의 통증은 족저 근막염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 직업하시는 패턴이 주로 오래 서서 이제 일을 하시는 네. 분이고 또 그로 인해서 발바닥 통증이 있으신 경우라면 특히나 네. 이제 오래 서 계시는 시간대가 이제 늘어지면서 길어지면서 증상이 더 심해지시는 경우는 아무래도 직업적인 영향이 있으실 수도 있고 또 하지 네. 정맥 같은 경우는 물론 직접적으로 족저 근막에 영향을 주는 질환은 아니긴 하지만 아무래도 정맥 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들 그로 인해서 다리가 계속 붓고 또 네. 이제 붓기 자체가 또 아무래도 발의 피로감을 더 이제 유발하고 그로 인해서 네. 기존의 이제 족저 근막염 증상이 이제 악화되는데도 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선은 이제 족저 네. 근막염의 경우는 통증의 이제 기간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기간이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은 스트레칭과 네. 더불어 약물적 네. 치료를 이제 시도해 볼 수 있고 단기간의 네. 충격파 치료도 증상 호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네. 말씀드린 치료에 이제 네.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는 주사 치료나 네. 또 다른 네.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또한 동반된 하지 정맥에 대해선 이제 하지 압박 스타킹이나 이제 네. 뭐 이런 것들로 증상이 이제 해결되지 않는 경우는 혈관외과 쪽에 진료를 같이 병행하시고 양쪽 치료를 네. 병행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도움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시청자님 네. 지금 아픈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희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러면은 네네네. 비교적 좀 초기 단계이신 것 같으니까 빠르게 좀 병원을 네네. 방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하지 정맥류도 있으시고 피로가 이제 전신으로 지금 호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좀 적극적인 치료를 좀 계획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지금 상담해 주시는 걸 제가 듣다 보니까 그 체외 충격파가 나왔잖아요. 네. 뭐 도수 치료나 체외 충격파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치료에 얼마나 도움이 되나요? 그 족저근막염 네. 있으셔가지고 도수 치료 받으라겠다. 네. 그 체외 충격파 받아야겠다 하고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이게 보통 좀 일반적으로 판단하기 좀 힘들지만 그래도 대다수 분들이 몇 번 정도나 받으면 조금 호전이 되는지 뭐 이런 거 있을까요? 보통 체외 충격파 같은 경우는 이제 치료 횟수가 누적됨에 따라 아무래도 증상이 많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외래에서 계단식으로 좋아진다고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치료를 한 번 한 번 할수록 바로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최소 3에서 4회차 정도 치료가 누적이 되면 환자분들이 대부분 4에서 50% 정도 증상이 좋아졌다고 얘기하시는 빈도가 많고 그 치료가 필요한 기간은 증상이 불편하셨던 기간에 비례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한 달 불편하신 분들, 또 뭐 3개월, 6개월 불편하신 분들이 치료 기간이 동일할 수가 없고 비교적 한 달 이내 이제 단기간 불편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한 달 이내로 증상이 좋아질 가능성이 크고 하지만 3개월이나 이제 6개월 넘어가시는 분들은 충격파 치료 기간도 아무래도 그 2달, 정도 3달 정도는 두세 달 이제 정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될 부분이 이제 체외 충격파를 포함해서 다른 이제 치료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 족저근막염 치료 방법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족저근막염은 크게 보존적인 치료, 즉 비수술적인 방법과 수술적인 방법으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존적인 치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이 되는 부분을 제거하고 원인 교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잘못된 운동 방법, 또 무리한 운동량이나 불편한 신발의 착용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하셔야 됩니다. 기간이 길지 않은 분들은 단기간에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가장 큰 치료의 흐름 중에 하나는 스트레칭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스트레칭은 크게 발바닥에 있는 족저 근막 스트레칭과 네. 아킬레스 힘줄을 신장하는 스트레칭이 도움이 될 수 있고 발바닥에 깔고 지내시는 힐컵과 같은 보조기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힐컵. 특히 평발이나 묘족과 같은 발의 구조적인 변형이 동반된 분들은 맞춤 깔창의 사용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겠으며 체외 충격파 요법이 또한 치료제에서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증상이 앞서 설명드린 약물 치료, 스트레칭, 그리고 체외 충격파에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않으신 분들은 주사요법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주사에는 스테로이드나 PRP 치료, 그리고 프롤로와 같은 다양한 치료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또한 도수 치료도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어지는 게 수술적 치료인 것 같아요. 족저근막염도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가 꽤 있나 봐요. 족저 근막염의 경우는 사실 수술이 필요한 경우 수술로 넘어가시는 빈도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없으시나요? 환자분들이 이제 보존적인 치료에 증상이 호전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행이네요. 대신에 좋아지는 기간은 이제 의외로 좀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수술적인 치료로 족저 근막 절개술 뭐 이렇게 네.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족저 근막 절개술 같은 경우, 즉 이제 수술적 치료의 경우는 앞서 설명드린 비수술적인 방법을 충분히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증상의 호전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족저 근막 절개술, 즉 족저 근막의 내측 절반 혹은 3분의 2 정도를 이제 유리하게 되고 이런 수술을 할 때 개방적인 방법 혹은 내시경적인 방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네. 또한 아킬레스 힘줄의 단축, 즉 길이가 짧은 분들의 경우에는 아킬레스 힘줄의 연장을 같이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행히 이제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에는 보존적인 치료로 대다수 치료가 가능하고 정말 소수의 경우만 이제 수술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족부 질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핵심 치료법 정리해 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이제 족부 질환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드렸고요. 방송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저희에게 전화를 주시면 이원영 원장님과 상담을 나눠보실 수 있겠습니다. 서울적 02-3772-9433, 3772-9459번, 그리고 문자 샵 3772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이어서 문자 상담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의 문자 띄워주세요. 네, 1399번님의 문자입니다. 달리는 게 몸에 좋다고 해서 꾸준히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부터 발 뒤꿈치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더 심하고 이분은 달리기를 지금 중단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중단해야 될까요? 네, 우선 증상으로 봐서는 족저 근막염으로 의심이 됩니다. 아무래도 족저 근막염은 운동량이 늘어날수록 활동량이 늘어날수록 증상이 더 악화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통증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기본적으로 운동은 통증이 좋아질 때까지 운동량을 조절하시라고 말씀 많이 드립니다. 특히나 체중을 많이 지탱하는 운동들은 가능하면 지양하시고 비체중 부하하는 운동들, 수영이나 그리고 실내 자전거 타기, 평지 걷기 하루 20분에서 30분 정도를 많이 권하게 됩니다. 활동량을 줄이신 이후에도 통증이 호전이 없는 경우는 병원을 내원하시고 약물적인 치료나 아니면 충격파와 같은 다른 치료의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통증이 호전된 이후에는 다시 점차적으로 운동량을 늘려나가시는 과정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고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앞서 말씀드린 스트레칭을 충분히 풀어주는 것이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달리기보다는 걷기 그리고 이제 수영, 자전거 정도를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저희 끝으로 시청자분을 위한 당부 말씀 조금 짧게 들어볼까요? 네. 보통 발은 걸을 때는 체중의 3배, 뛸 때는 체중의 7배를 지탱을 하고 체중 분산을 통해 몸의 건강을 유지하게 됩니다.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관절에 비해서 중요성을 잊고 지내기 쉽습니다. 평소 발 건강에 관심을 가지시고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는 발을 유지하시며 불편함이 있는 경우는 병원을 내원하시어 빠른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건강 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방송 중 알려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하며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오전 8시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